30년 경력의 독일 베테랑 성우의 인생이 단 하나의 한국어 문장으로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트리키의 대참사 현장에서 드러난 이 충격적인 힘은 지금 유럽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힘, 그리고 수천 년간 감춰져 온 형제국의 비밀까지. 무엇이 서구 사회를 이토록 뒤흔든 걸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독일 뮌헨의 스튜디오, 방음 처리된 녹음실 안에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오디오북과 더빙 성우로 활동해온 마르쿠스 슈나이더입니다. 무거운 헤드폰을 귀에 얹고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이자 빨간 녹음 중 사인이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트리키의 대지진 관련 국제 뉴스 패키지 더빙이었죠.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끔찍한 재난 현장의 영상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각국 구조대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을 담담히 독일어로 옮기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대부분 지친 표정이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 장면이 화면에 뜨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본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첫 테이크를 녹음했지만 디렉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쿠스, 괜찮아요? 오늘따라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디렉터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고 화면 속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원어 그대로 들려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순간 그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129시간 연속 구조 작업으로 온몸이 피로에 절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해를 파헤치던 구조대원의 얼굴에는 먼지와 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말투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듯한 그런 온기가 있었죠. 그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동시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부드러움이 공존했습니다. 재난 현장의 처참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 한국어 문장의 힘은 강렬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저는 원어민의 감정보다는 정확한 발음과 명료한 전달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직업관이 흔들렸죠. 이건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국어 말투에는 제가 수십 년간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30년 경력의 프로가 한 외국어 인터뷰에 이렇게 동요된 적은 처음이었죠. 기술적 완벽함만 추구해온 저에게 그 언어와 목소리와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한국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제가 지하철에서 외국어 발음을 중얼거리는 모습이라니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아내를 잃은 후 딸 소피와 단둘이 살면서 감정 표현이 서툴러진 저에게 낯선 한국어의 따뜻함은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늑한 주방에서 딸 소피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포크로 파스타를 뒤적였죠. 소피는 대학에서 돌아와 피곤해 보였지만 항상 그렇듯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어 끝소리가 정말 따뜻하더라.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지만 소피의 눈이 반짝였죠. 저도 모르게 아침에 들었던 그 한국 구조대원의 말투를 흉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피는 파스타를 먹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봐. 소피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죠.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한류 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호감도가 무려 75.4%에 달한다는 내용이었고 소피의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가득했죠. 아빠만 느낀 게 아니야. 요즘 전 세계가 그래. 소피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파스타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내려갔죠. 한국어가 주요 외국어 선호도 조사에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몰랐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좋아하는구나.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죠. 소피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에서 한국 문화 수업 듣고 있잖아.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어가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대. 문장 구조도 그렇고 존댓말 체계도 그렇고 무엇보다 소리가 음악적이래. 소피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소피는 휴대폰을 더 열심히 조작하더니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생했죠. 배우들이 나누는 대화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흐름이 마치 작은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문장 끝에 억양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마치 물결치는 듯했죠. 음성학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 성우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소피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죠. 한국의 언어학 교수가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다양하고 특히 자음의 발음이 세 가지로 분화되어 있어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랑에 빠진 현상이야. 소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95개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죠. 그런데 넌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궁금해서 물었고 소피는 수줍은 듯 웃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죠. 한국어 학습 앱과 교재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줄게. 소피의 제안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소피가 첫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발음을 따라하며 묘한 설렘을 느꼈죠. 식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한국어에 대해 더 검색해보니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의 끝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 미넨 중심가의 번화한 카페에서 업무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작사 측과 다음 더빙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틈틈이 공부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리키의 출신 통역사 아이셰 야즈르였습니다. 37세의 활달한 그녀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며 터키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에 능통했죠. 미팅이 끝나고 아이셰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제가 최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죠. 마르쿠스 씨, 트리키예와 한국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로를 형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녀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서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어떻게 형제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트리키예에서 5,455명이 참전했어요.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숫자였죠. 그리고 2023년 대지진 당시에는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도착해 129시간 동안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전쟁과 재난, 두 나라가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은 역사적 순간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죠. 트리키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정말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시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최근 코리아타임스 기사를 보여주었죠.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트리키의 4곳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고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2018년 대비 250%나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진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헌신에 감동받았거든요. 저도 그때 통역 자원봉사를 했는데 한국 구조대원들의 따뜻한 말투에 많은 피해자들이 희망을 얻었답니다. 아이셰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전쟁과 재난 때부터 맺어진 인연이라니,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토록 따뜻함이 느껴졌나 보네요. 생각에 잠긴 채 말했고 아이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그녀에 따르면 트리키예와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 드라마 번역 일도 하고 있어요. 요즘 트리키예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완전 우리 이야기 같다고들 말해요. 아이셰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트리키예 사람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었죠. 혹시 한국어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국어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니까요. 아이셰의 제안에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값진 정보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커피숍을 나서며 아이셰와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녀는 다음에 만나면 트리키예와 한국의 문화적 유사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죠. 형제국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언어에도 묻어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에 소피에게 오늘 있었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피는 자신도 대학에서 트리키예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배웠다며 신기해했죠. 그날 밤 인터넷에서 한국 전쟁과 트리키예 참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고 두 나라의 깊은 인연을 알게 될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셰와의 약속대로 미넨 외곽에 있는 작은 터키 식당에서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소피도 함께였죠. 딸도 아이셰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는지 한국어 공부 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식당 안은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독특한 무늬의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이셰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트리키예와 한국의 문화적 유사점에 대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보여준 사진은 그녀의 시댁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평범한 트리키예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묘하게도 한국 가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사는 집 부엌인데요. 아이셰가 사진을 확대했고 싱크대 옆에 걸린 행주들의 색상 배치, 조리대 위에 양념통 배열까지 어딘가 익숙했죠. 그 다음 사진은 명절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릇에 담긴 음식들의 배치와 가족들이 둘러앉은 모습이 마치 한국의 차례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와, 독일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한국과 트리키예는 이렇게 닮았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고 소피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아이셰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메제라고 부르는 반찬 문화도 한국의 반찬과 매우 유사해요. 주 요리보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함께 먹는 방식이 똑같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정말 한국의 반찬처럼 다양한 작은 요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셰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리키예의 전통 혼례 모습, 가족 모임에서 어른들께 인사하는 예절, 심지어 음식을 나눠 먹는 공동체 문화까지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마치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나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저희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친척 같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면 이거 완전 우리 집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아이셰의 말에 소피가 신이 난 듯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터키 장면 나오면 항상 반가워요. 식사가 나오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췄습니다. 양고기와 향신료가 어우러진 케밥과 함께 여러 종류의 메제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과 비교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죠. 양념의 사용법과 발효식품의 중요성까지 두 나라의 식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가족 같다고 느끼며 한국어는 정겨운 언어로 본대요. 아이셰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K드라마 보며 저거 완전 우리 이야기네 하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두 문화 간의 유사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집안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손님에 대한 환대, 정이라는 개념까지 공유하고 있었고
이런 유사성이 한국어를 배우는 트리키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근감을 준다고 아이셰는 설명했죠. 소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터키어와 한국어도 비슷한가요? 아이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법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두 언어 모두 교차어이고 문장 구조도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같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본 사진들과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이토록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어에 대한 제 감정적 반응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가 언어에 스며들고 언어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방식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저는 본격적인 공부를 결심했고 집 서재에서 소피가 준 교재를 펼치고 유튜브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았죠.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오디오북 녹음 작업 상장들 사이에 한국어 기초 회화책이 놓이니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음과 기본 표현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반복해서 따라 말하며 낯선 발음에 혀를 적응시켰죠. 성우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 발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었지만 문법과 어휘를 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갑분싸, 얼주가, 이생망처럼 사전에도 없는 단어들이었죠. 소피에게 물어보니 이런 것들을 신조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소피의 설명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단어를, 그것도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줄임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쓴다니 신기했죠. 한국어의 신조어 세계는 끝없는 창의성의 바다 같았습니다. 더 복잡했던 것은 존댓말 체계였습니다. 독일어에도 존칭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죠. 한국 드라마에서는 연인 사이에도 존댓말을 쓰고 가족끼리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체계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 이게 다 뭐지? 교재를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소피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교차거 구조라 동사나 어미만 바꿔도 격이 달라지고 끝까지 들어야 문장이 완성된대. 소피가 보여준 토크팔과 몬들리 앱의 조사 자료에는 한국어의 교차거적 특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고 성우로서 한국어의 미묘한 억양 차이, 문장 끝의 떨림에 집중해 들어보기 시작했죠. 존댓말을 쓸 때와 반말을 쓸 때의 발음 변화,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의 리듬감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언어 자체가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제 열정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어의 매력이야. 표현의 층위가 다양해서 감정을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요? 대박, 아니에요와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 관찰했죠. 같은 단어라도 억양에 따라 기쁨, 놀람, 실망, 의심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발견을 나눴죠. 놀랍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어 특유의 따뜻함과 리듬감에 이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었고 출연자들이 주고받는 재치 있는 말장난과 언어 유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 감정,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죠. 그 안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될수록 처음 느꼈던 그 따뜻함의 근원에 조금씩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던 어느 날 아이셰와 소피와 함께 주말 브런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뮌헨 시내의 카페에서 만났죠. 아이셰는 항상 그렇듯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났고 소피는 대학 과제로 만든 한국어 학습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이셰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제가 신조어와 존댓말 체계의 복잡함에 고전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언어입니다. 아이셰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최근 읽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리키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BTS 공연 이후 16개 대학이 한국어 전공을 만들고 파리 세종학당은 정원 초갈하죠. 예술과 문화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프랑스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언어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아이셰의 설명에 호기심이 생겨 저도 스마트폰으로 추가 정보를 검색해 보았고 2025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자료가 눈에 들어왔죠. 2025년 한국 R&D 투자가 GDP 대비 4.9%라고 하네요. K가전과 K뷰티 품질 신뢰도는 무려 99%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고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한국은 문화 콘텐츠로 시작해서 언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제품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지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언어가 삼위일체처럼 맞물려 성장하는 독특한 현상이었죠. 경제, 문화, 언어가 이렇게 맞물리다니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어에 빠질만 하네요. 제 말에 아이셰가 활짝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일상을 담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SNS에서 한국 어머니 영상은 2,500만 뷰를 찍는 등 일상화됐어요. 한국의 평범한 가정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답니다. 아이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현상이었죠.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소피가 자신의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항상 가장 먼저 정원이 차요. 독일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게 일종의 트렌드가 됐죠. 브런치를 마친 후 아이셰는 다음 만남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는 한국 가정식 레스토랑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얻은 정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일인의 합리적인 성격상 저는 단순히 감성적인 이유만으로 한국어에 끌리는 게 아니었나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자료들은 한국이 단지 열정만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치밀한 계획과 투자, 그리고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바탕이 된 성공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딸과 함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언어 하나를 통해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다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구조대원의 따뜻한 말투에 이끌렸을 뿐인데 이제는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역사까지 알아가고 있었죠. 언어가 가진 힘, 그리고 그것이 열어주는 새로운 시각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 성우협회의 연례 세미나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성우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죠. 올해는 특별히 감정 전달 언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성우로서 제게도 발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한국어에 대한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소피와 아이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트리키의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 인터뷰 영상과 제가 더빙했던 녹음본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죠. 함께 녹음실에 모여 원본과 더빙본을 번갈아 들으며 차이점을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베를린 컨벤션 센터의 강연장은 독일 전역에서 모인 성우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 인터뷰를 더빙하면서 느낀 건 한국어는 말끝의 떨림으로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의 표정이 의아해졌죠. 대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을 텐데
한 언어의 감성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외였을 겁니다. 준비해온 영상을 재생했고 지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한국 구조대원의 모습과 그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빙한 독일어 버전을 차례로 들려주었죠. 같은 내용이지만 어딘가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니 한국어에는 존댓말이라는 특별한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죠. 존댓말의 다양한 층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거리감과 친밀감의 미묘한 조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정과 눈치처럼 번역하기 힘든 한국어 단어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의 소리와 리듬, 억양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죠. 청중들이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우로 활동하면서 저는 기술적 완벽함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접하고 나서야 소리가 단순한 의미 전달 이상의 것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성우 중 한 명이 자신의 직업관이 흔들렸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 언어엔 사람 간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단어 하나, 어미 하나로 친밀함과 존경,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죠. 발표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문 시간에는 많은 동료들이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과 감정 전달 방식에 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한 젊은 성우는 평생 기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워야겠다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독일 최대 방송사의 음성 디렉터는 제게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죠. 감정을 담은 목소리가 필요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성우님의 새로운 접근법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외국어를 접한 것이 어떻게 내 직업관, 나아가 인생관까지 바꿀 수 있었는지 놀라웠죠. 베를린에서의 세미나를 마치고 뮌헨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 이후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 더빙 제안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기계적으로 읽어왔던 대본들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귀국 첫날, 딸 소피와 아이셰가 환영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소피의 메시지에 궁금증이 생겼죠.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곳은 뮌헨 시내의 작은 한국 음식점이었고 붉은 등불과 한글로 쓰인 간판이 밖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한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피와 아이셰가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겼고 자리에 앉자 소피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어로 주문해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틈틈이 공부한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였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소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소피가 몇 가지 표현을 귓속말로 알려주었고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말했죠. 안녕하세요. 불고기 2인분 부탁드립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주문을 받던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직원이 반갑게 응대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인사와 주문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두 사람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느꼈던 감정, 청중들의 반응, 그 이후 받은 제안들까지 모두 나누었죠. 아이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부분을 발견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불고기와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졌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즐기며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언어를 알게 된 뒤 내 목소리에 온기가 생겼어. 이제 내가 진짜 산다는 느낌이 들어.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죠. 이전에는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전달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감정을 담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배우고 있어. 소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의 목소리에서 사라졌던 그 따뜻함이 돌아왔어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죠. 아내를 잃은 후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셰는 조용히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고 우리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더빙 작업에서 시작된 여정이 제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한국구조대원의 그 짧은 인터뷰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다음날 있을 녹음 작업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소리에 마음을 담는 법을 배운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성우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진짜 목소리가 깨어난 것 같았죠. 한국어의 아름다움이 제 삶에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말 그대로 제 영혼에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어의 따뜻한 울림이 30년 경력의 독일 성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에 온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정서적 깊이와 문화적 풍요로움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리키예와 한국의 형제국 정신이 보여주듯 진정한 소통은 국경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한국어의 힘, 그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